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는 집에서 공부를 시켜주지 않아서 밭일을 하다가 쉬는 틈을 타서 몰래 공부하곤 했어요. 당시 오빠는 대학교에 막 들어갔고 저는 고1이었지만 집에서 일을 하라며 학교를 그만두게 했거든요. 저는 식구가 다 잠들고 나면 오빠가 쓰던 책을 몰래 가져다가 밤새 공부를 했고 그러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부모님께 혼난 적도 많았어요. 엄마는 입버릇처럼 집안에 남자가 잘 돼야 여자들이 편한 거야. 남자들 잘 되라고 열심히 밀어주면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니까 괜히 네가 공부하겠다고 나서지 마. 라고 하셨지만 저도 공부를 해서 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여름방학에 집에 온 오빠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줬어요. 지숙이는 똑똑하잖아요. 자기가 안 하겠다면 몰라도 저렇게 공부에 관심이 많은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도울게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 감격해서 오빠한테 고맙다고 했죠. 대학에 가보니 내가 얼마나 생각이 좁았는지 알게 됐어. 너도 열심히 해서 꼭 대학 가. 알았지? 저는 오빠 말대로 농사일을 도우면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했어요. 그 결과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에도 갈 수 있게 됐었죠. 그러자 부모님도 인정해 주시고 제가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어느 지방학교에 6학년 담임으로 가게 됐어요. 그것도 제가 잘한 데만큼이나 시골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곳 아이들이 더 각별하게 느껴졌고 저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반 애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하는 아이였는데 수업 시간에는 늘 피곤해 지쳐 자고 있더라고요. 손톱이며 옷이며 흙이 묻어있는 걸 보고 이 아이도 밭일을 돕는구나 짐작했어요. 무엇보다 가끔 도시락도 못 싸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한 번은 복도에서 아이들이 둘러싸고 놀리고 있길래 봤더니 신발이 구멍이 나서 벗겨져 있더군요. 선생님, 박경의 신발 빵꾸 났대요. 그거 그냥 신고 왔대요. 한 아이가 저를 보더니 큰 소리로 말하며 자기가 엄청 잘못된 걸 저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반으로 들어가게 하고서 그 아이를 교무실로 불렀어요. 뒤에서 아이들이 킥킥대며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아이에게 제 슬리퍼를 내줬어요. 여유분을 갖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아이는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신발이 떨어진 건 오래돼서 그런 거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리고 오늘 선생님하고 점심 먹을래? 선생님이 밥을 많이 싸와서 혼자 못 먹을 것 같아. 아이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제가 경애라는 아이에게 슬리퍼를 빌려주고 점심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가 반 아이들 사이에 퍼졌어요. 저는 다른 날도 눈치껏 경애가 점심을 못 사온 것 같으면 교무실로 불러서 밥을 같이 먹었고 남은 참고서를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아이들은 경애를 놀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선생님하고 친해서 좋겠다며 말 거는 애들도 생겼어요. 경애는 2학기 때부터 성적이 쑥쑥 오르더니 어떤 과목은 100점을 맞기도 했죠. 저는 교무실에 온 경애한테 칭찬을 했어요. 경애는 정말 대단하다. 집안일도 도우면서 공부도 잘하네. 그 말에 아이는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제가 있던 곳이 워낙 시골이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밭일을 도우며 학교를 다녔지만 경애처럼 일을 많이 하는 애는 없더라고요. 조금도 자기 시간이 없이 거의 일만 하는 애였어요. 제게 칭찬을 받은 후부터는 쉬는 시간에도 책을 펴놓고 틈틈이 공부를 하더군요. 그리고
6학년 마지막 시험에서는 반에서 3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제가 다 뿌듯했어요. 저는 졸업식 때 경애를 꼭 안아줬어요. 경애는 뭘 해도 해낼 수 있어. 선생님은 믿어.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며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경애를 보며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거기서 반년 정도 더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어요. 저나 남편이나 그 당시에는 결혼이 좀 늦은 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나이도 있는데 밖에서 일하지 말고 집에서 남편 내조 잘하면서 아이를 가지라고 성화였어요. 저도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결혼하고 1년쯤 후에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남편에게 좀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숙직을 선다고 하며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늘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까지 숙직이 자주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저도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당신 학교는 숙직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혹시 숙직 빠지는 선생님들 있고 당신이랑 몇몇 선생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서는 거야? 그런 거면 부당하잖아. 그런 거 아니야. 우리 학교가 선생님들 숙직을 좀 많이 세워서 그래. 당신 걱정하는 그런 일 없으니까 염려 마. 라며 안심시켰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자주 숙직하면 몸도 상하겠다 싶었죠. 그래서 또 숙직이 돌아왔을 때 저는 밥이랑 반찬을 넉넉히 해서 학교로 가지고 갔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먹을 수 있게요. 그런데 학교에 남편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오늘 분명 다른 선생님들하고 숙직 선다고 했다는 얘기를 하자 수희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숙직실까지 데리고 갔어요. 김민섭 선생은 분명 숙직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이 학교는 숙직 많이 안 세워요. 제가 알고 있는 얘기와 완전 달랐죠. 저는 설마 하는 불안함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숙직실에는 젊은 남자 선생님만 한 명 있었어요. 김민섭 선생님은 오늘 끝나자마자 나가셨는데요. 라며 제 눈치를 보길래 저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나왔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은 어디에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얼른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만 하는데 숙직실에 있던 선생님이 쫓아 나오더군요. 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알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라며 시작하는 얘기에 저는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학교 몇몇 교사와 어울려서 도박판에 간다는 거였어요. 저랑 몇몇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학교에서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요. 판돈도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사모님 홀몸도 아니신데 계속 이렇게 속이고 도박판에 다니는 건 아니지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좀 무뚝뚝하긴 했어도 누구보다 성실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도박이라니 누가 모함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곧 집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 돈을 갚으라고 들이닥치는 걸 보고 다 사실이었구나 실감하게 됐죠. 그때는 제가 임신 8개월일 때였어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학교 선생님이 도박이라니. 우리 아이 태어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그것보다 학교에 알려지면 어쩌라고 그래. 그래서 말인데 사람한테 돈 좀 빌릴 수 없을까? 당장 필요한 거 얼마라도 말이야. 나 학교에 알려지면 정말 끝장이야. 응? 여보, 부탁이야. 아니, 그걸 왜 우리 오빠한테 얘기해. 차라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그게 더 낫지 않겠어? 당신은 내가 엄마한테 망신당하는 게 그렇게 보고 싶어? 그리고 나이 드신 분한테 꼭 걱정을 끼쳐야겠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하면 되지. 걱정 끼치는 게 싫은데 도박을 해?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알지? 이 돈은 우리끼리 해결 못해. 그러니까 처남한테 좀 빌리자고. 우리가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당신 갑자기 왜 이렇게 잔소리야? 내가 도박하고 돈 좀 잃었다고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힘들 때일수록 더 힘도 북돋아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는 곧 태어나고 수중에 돈은 없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도박업자들이 집에 오는 걸 막아야 됐어요. 저는 별 수 없이 오빠에게 돈을 빌렸죠. 남편이 도박빚을 졌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어서 급하게 쓸 곳이 있다고만 했죠. 아이 태어날 때 되니까 돈 들어갈 곳이 많지? 나도 주변 봐서 다 알아.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라며 두말 않고 빌려주는 오빠가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그 돈과 적금을 해약한 걸 합해서 남편 빚의 일부를 갚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남편 빚은 많이 남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결국 국리 끝에 집에서 공부방을 열었어요. 아는 분들 소개로 학생들이 하나둘 모였고 저는 성심성의껏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다행히 학부모들이 마음에 들어해서 입소문이 났어요. 그래도 곧 아이를 출산해야 됐기 때문에 그 사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저는 학부모들한테 아이 낳고 딱 한 달만 쉴 테니 그동안만 좀 봐달라고 했어요. 대신에 공부반 문은 열어놓을 테니까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공부해도 된다고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죠. 시어머니는 집에 와서 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아무리 애가 태어나면 돈 들어갈 때가 많다고 하지만 뭘 이렇게까지 억척스럽게 돈을 버냐? 너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면 못 쓰는 거야. 남편이 따박따박 벌어다 주잖아. 정말 당신 아들 도박빚이 집 한 채 값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것도 있고 저도 괜히 걱정만 하실 것 같아서 그랬죠. 그렇게 시간이 갔고 저는 딸을 낳은 후에도 공부방을 계속했어요. 제가 하는 공부방에서 1등하는 아이도 나오고 애들 성적이 전반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자 자기 아이도 봐달라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만 하던 걸 매일 하는 걸로 바꿨고 제 수입으로 빚을 갚으며 생활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빚을 얼추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또 다른 데에서 도박빚을 져서 온 거였어요. 저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쳤어요. 당신 도박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또 이런 일을 벌이면 어떡해. 이제 나도 모르겠어. 당신이 알아서 해. 실수였어. 정말 다시는 안 한다고 했는데 전에 있던 학교 물리선생이 불러서 간 데가 도박판이더라고. 거기 잠깐 앉아만 있다 온다는 게 그만.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정말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할게. 몰라. 이번에도 당신 손 놓고 있으면 나도 아무것도 못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럼 우리 영은이는 어떡하고? 우리 집은? 이럴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지. 당신 이럴 때마다 진짜 정이 뚝뚝 떨어진다. 뭐?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영은이 걱정되는 사람이 어떻게 또 도박을 해? 나야말로 없던 정도 다 떨어지겠다. 저와 남편은 그날 크게 싸웠고 다음날 이른 아침 남편은 말도 없이 출근해버렸어요. 저와 싸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일단은 돈 문제부터 처리를 해야 했죠. 결국 다시 오빠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오빠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집안에 늘 여윳돈을 두는 편이라서 얘기할 곳이 오빠밖에 없었어요.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매제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고 보니 통 연락을 못 해봤네. 그냥 집 대출한 게 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번에도 틀림없이 갚을게. 많이 어려운 문제면 내가 그쪽으로 전문가 소개시켜줄까?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오빠. 저는 오빠가 빌려준 돈으로 먼저 도박 빚을 갚았고 남편에게 월급에서 생활비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공부방에서 번 돈으로 오빠에게 갚고 나면 생활비가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도 여기저기 들어가는 데가 많았고요. 근데 남편은 그럴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왜 돈이 없어? 솔직히 나 당신이 왜 그렇게 생활비 안 보내는지 이해가 안 돼. 그거 엄마 다 드렸어. 노인네들이 돈 들어올 때가 어디 있겠어. 자식은 내가 보살펴야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치부는 숨기고 어떻게든 자기 부모한테 괜찮은 아들 노릇만 하려고 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안 돼. 빚 갚아야 돼서 우리 생활비 모자라. 시댁에 드리는 돈을 좀 줄여서라도 생활비에 보태줘. 라고 하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주던 걸 어떻게 줄이라고 해. 제정신이야? 그럼 당신이 학생을 더 받으면 되잖아.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스워? 라며 또 적반하장으로 난리를 쳤어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 기막힌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럼 네가 공부방 학생을 더 받으면 되지 무슨 문제냐? 남자가 노름 좀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 네가 평소에 얼마나 달달 볶으면 여태 딴 건 쳐다도 안 보던 애가 그런 걸 다 할 생각을 했겠어.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고 저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그새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통화를 했는지 한바탕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이 뭔데 내가 도박을 한 해 만에 엄마한테 얘기를 해? 내가 그랬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렇게 신용이 없어?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는 못 사니까 당장 나가. 뭐? 말 다 했어? 내가 오죽 답답하면 가서 얘기를 했겠어. 나가라고? 그럼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이혼하고 혼자서 애 키우는 게 겁이 나서 여태까지 참았지만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짐을 챙기기도 전에 제 물건들을 집 밖으로 내던졌고 저는 딸을 안고서 허둥대며 나와야 했죠. 시댁에서도 저한테 냉담했어요. 남편 저렇게 만든 건 저라고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제가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갈 데도 없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여관을 잡았는데 어떻게 오빠가 알고 찾아왔어요. 오빠는 제가 큰 돈을 2번이나 빌려가는 게 이상해서 남편에 대해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가자 지수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저는 오빠 품에 안겨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새언니도 아무 말 없이 저와 딸을 반겨주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저는 오빠 집에 있으면서 다시 공부방을 열었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 몇 년 후 딸과 나와서 살게 됐어요. 그 사이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나마 오빠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시댁 식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한테 다른 불평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나 양육비도 준다고 말만 하고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지만 저는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아이를 키우면 무슨 생색을 낼까 생각만 해도 싫었거든요. 딸아이는 별 탈 없이 잘 컸고 공부도 썩 잘해서 대학원까지 가게 됐어요. 저는 조그마한 보습학원을 차려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 사이 재혼을 하라는 말도 있었지만 남편 때문에 고생했던 게 떠올라 거절했어요. 시댁과 남편이라면 치가 떨렸어요. 그러다가 오빠 몸에 이상이 생긴 걸 알게 됐어요.
젊을 때 일한다고 몸을 혹사시켜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 간경화가 됐다는 거였어요. 간이식을 해야 되는데 새언니는 몸이 너무 약해서 수술이 힘들었고요. 제가 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도 간이 좋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와 새언니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선 엄마, 외삼촌 일인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일단 나도 적합검사 받아보고 되면 나라도 해야지. 삼촌이 우리한테 어떤 사람인데? 라며 선뜻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간검사를 받고 정신이 없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전 남편이 제 이름으로 사채를 빌려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몽땅 날리고 잠적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했더니 남편은 제 주민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돈을 빌려 쓴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듣자 하니 남편은 저와 헤어진 뒤 재혼을 했는데 도박벽을 버리지 못해서 또 이혼했고 학교에서도 잘리고 방탕하게 살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지방 어디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루아침에 억대의 빚을 지게 된 거였죠. 아니, 어떻게 이 인간은 평생 나를 괴롭히는 거야. 너무 속상해서 혼자 울다가 딸과 병원에서 만날 시간이 돼서 집을 나섰어요. 대학병원 의사한테 간 이식 수술에 대해서 듣는데 귀에 들어오질 않더군요. 근데 그 교수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혹시 윤지숙 선생님 아니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교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선생님, 저예요. 경애예요. 박경애. 선생님이 점심도 주고 참고서도 줬던 경애요. 정말 너무 놀랍고 반가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의사가 됐어요. 라며 제 앞에서 큰 절을 하는데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딸도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했어요. 경애는 오빠와 딸 간 수술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전 남편 때문에 생긴 빚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픈 오빠에게 말할 수도 없고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면 좋을지 난감했죠. 경애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나간 자리에서도 걱정만 됐어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영 얼굴이 안 좋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저는 별일 없다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결국 그 문제를 털어놓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 남편이 변호사예요. 라며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경애 남편 법률사무소에서 힘을 써준 덕분에 저는 도망간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이 이렇게 됐는데도 그래도 네 딸 아버지고 같이 살던 사이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능력 되는 사람이 갚으면 되는 거지. 나이 드셔서 판단력이 없어지신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지르니 경애 남편이 저를 진정시켰어요. 할머니, 아드님은 지금 남의 이름을 도용한 죄까지 지은 거예요. 윤지숙 선생님은 이제 아드님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니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요. 라고 하자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당신,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응?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그걸 엄마가 왜 도와주는데요? 어떻게 엄마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돈을 빌려요? 영은아, 참 잘 컸구나. 많이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으면 그동안 한 번이라도 찾아왔었어야죠. 아무리 아빠라고 하지만 전 그 말 못 믿네요. 라며 따끔하게 말하자 남편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나는
당신 돈 갚아줄 의무 없어. 내가 왜 평생 당신 빚에 치여 살아야 돼? 우린 법적으로도 다 정리된 사이니까 더는 이러지 마. 그럼 명의도용 고소라도 하지 말아줘.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안 한다고 해도 변호사가 내 돈 빌린 거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다 처리해야 된다고 했고, 나도 당신 봐줄 생각 없어. 지금 그냥 넘어가면 당신은 또 이런 일 저지를 사람이야. 라고 매몰차게 말하고 딸과 돌아섰어요. 그 후에 시어머니도 몇 차례나 저한테 부탁했지만 거절했어요. 제가 그렇게 연락해도 안 받으시더니 아무리 나이가 드셨대도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저한테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고, 경애 남편의 도움으로 제가 그 빚과 상관없다는 걸 입증했어요. 그 사이 오빠와 딸은 수술을 잘 받고 회복했죠. 오빠 부부도 저와 경애 사이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남한테 잘하고 살면 반드시 돌아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라며 오빠는 저를 치켜 세워줬어요. 경애는 그 뒤로도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우리 딸한테 좋은 남자도 소개해줬고요. 딸은 그 남자와 재작년에 결혼을 했답니다. 저는 지금 오빠 부부와 노년을 오붓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씩 딸 부부 얼굴도 보고 경애를 만나 옛 일도 얘기하고요. 어떤 인연이 어떻게 돌아올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해준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니, 이런 행복이 아직도 꿈만 같네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요즘 말하는 흙수저 집안에서 자라서 중학교 때부터 동네 세탁소에서 세탁 배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지 않으면 참고서나 볼펜 살 돈도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악착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것만이 제 살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좋은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영어 수학 과외로 돈도 벌었고요. 그걸로 집에 생활비도 보태고 제 용돈도 썼죠. 명절 때 집에 내려가면 엄마는 그런 제게 늘 미안해 하셨어요. 너처럼 똑똑한 애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요즘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어학연수도 많이 간다는데 수연이 너라면 가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괜찮아. 해외로 어학 공부하러 가는 거 그거 진짜 돈 많은 애들만 가는 거야. 라며 제가 오히려 위로를 해드렸죠. 저희 부모님도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거지 공부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된 건 먹고 사느라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책을 보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었죠. 그런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한 부모님이 안타까웠죠. 그래도 저는 대학도 갔으니까요. 부모님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도 바로 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이제 좀 쉬어. 내가 생활비 넉넉히 보내줄 수 있어. 그런 소리 마. 너도 너 쓰고 싶은 거 쓰면서 살아봐야지. 저금도 하고
사람은 항상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며 한사코 말리셨어요. 결국 저는 원래 보내드리기로 했던 생활비 절반만 보내기로 했죠. 부모님도 더 이상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틈만 나면 제게 수연아,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는지 잘 봐라. 좋은 사람 있으면 얼른 결혼해야지. 라며 제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찾고 있다고 대충 대답만 하고 피했죠. 한 번은 엄마가 친척에게 부탁을 해서 제 선자리를 알아보셨더라고요. 엄마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걸 해? 나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너 그 자리에 안 나가면 내가 숙모 얼굴을 어떻게 보니? 네가 맨날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하면서 소식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 가서 시간만 때우기라도 해.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선을 보러 나갔고 거기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도 등 떠밀려서 억지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둘 다 휴일 버리는 거 영화라도 보고 헤어질까요? 라는 그 사람 말에 저도 좋다고 했어요. 저와 그 사람은 영화를 보고 나서 저녁까지 먹게 됐고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이공계 연구소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적이고 차분한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쩌다 보니 저희는 띄엄띄엄 주말에 만나게 됐고 그러다가 사귀게 됐고 결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엄마는 뛸 듯이 기뻐하시며 선보러 안 나간다고 할 때는 네가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잘됐다. 라고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저도 결혼까지 가게 될 줄 몰랐지만 이런 게 운명이라는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부터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니들은 결혼이 니네 둘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집안과 집안이 연결되는 거야. 사람 하나 똑똑한 것만 본다고 될 일이 아닌데. 라며 은근히 저희 엄마 아빠를 깔아내렸죠. 당시에 저는 시어머니 불평이나 집안 문제 같은 건 다 이전 세대나 신경 쓰던 거고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일 아니려니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결혼해보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서 불러서 일을 시키니 제대로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주중에 계속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매주 시댁에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어떻게 시댁에 못 오겠다는 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니? 이래서 집안이 중요한 건데 집에 어머니가 붙어 앉아서 가르치질 못했으니 이 지경이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떼돈이라도 번다고 회사 다니는 거 가지고 유세를 떠는지 모르겠네.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면 되죠. 친정어머니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희 엄마 누가 뭐래도 열심히 사셔서 저 이만큼 키워주신 분이세요. 이렇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니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이래도 니네 애미가 널 잘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어? 아유, 머리야. 라며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는 거였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당신은 엄마 비위 하나 못 맞춰서 꼭 시끄럽게 만들더라. 결혼한 지 반년이나 됐는데 이쯤 됐으면 우리 엄마 성격 알 거 아냐. 다른 데에는 그렇게 똑똑하게 굴면서 왜 그거 하나를 못해? 내가 당신 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나는 내 인생 살려고 결혼한 거야.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왜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우리 생활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야? 당신 어머니? 지금도 당신 어머니, 내 어머니 그런 거 따지는 거야? 그런 마음이니까 주말에 가는 것도 귀찮은 거야. 엄마 보고 뭐라고 하기 전에 당신 태도부터 고쳐. 라며 싸우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시댁일 아니면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고 평소에는 잘 지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만 해결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침 주말이어서 제가 시댁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을 집에 데려왔어요. 부모님이 교수라던 그 여자는 대학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했고 지금은 디자인도 하고 화실에서 학생들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란 티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연신 싱글벙글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얌전하고 곱냐. 우리 성수가 여자 보는 눈은 있구나. 라며 도련님과 셋이 앉아서 웃음꽃을 피우더군요. 그러다가 도련님이 제게 형수, 우리 진아 매운 거 못 먹는데 씻어 먹을 물그릇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무슨 손님 음식을 이렇게 맵게 해요? 먹는 사람 불편하게. 라고 하자 남편이 듣다가 야, 형수가 네 시중 드는 사람이야? 어디서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네 손님이니까 네가 물그릇 갖다 줘. 그리고 매운 걸 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 미리 말해줬으면 될 거 아냐? 우리 집 식구들 매운 거 좋아하니까 맵게 한 거잖아.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오며 됐다. 내가 하마. 이런 걸로 손님 불러놓고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럴 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눈치 있게 나서주면 얼마나 좋아. 라며 은근히 저를 눈치 주시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될 사람 앞에서 일이 더 커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시댁에서 편들어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솔직히 엄마 말 틀린 거 없지. 당신이 좀 눈치 있게 성수한테 재수씨가 매운 거 잘 먹는지 물어만 봤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내가 장바다가 일하기도 바쁜데 어느 틈에 그런 걸 물어봐. 당신은 시댁에서 무슨 일 있으면 꼭 나 때문에 생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자꾸 이러면 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시댁 안 갈 거야. 일은 일대로 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취급받는데 내가 더 잘해서 뭐 하겠어? 그리고 당신은 나처럼 우리 친정 가서 일해. 왜 나만 주말마다 효도해? 당신도 똑같이 해야지. 라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저한테는 시댁에 가서 앞일까지 예상하며 눈치 있게 다 잘하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우리 집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연락하면 잘 살고 있지? 나는 너만 잘 살면 된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친정 자주 못 온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이서방이랑 잘 살아. 그러면 돼. 라고 하시니 시댁일도 남편과의 갈등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신 친정 부모님한테 제 문제로 걱정 끼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모든 건 저 혼자 풀어나가야 할 숙제였어요. 도련님이 결혼하고 동서가 들어오긴 했어도 제가 시댁에 가는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걔는 몸도 약하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애잖니.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은 충분히 쉬어줘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 네가 형님이 돼서 그런 걸 이해해줘야 어른이지. 안 그래? 라는 시어머니 말에 억울하기도 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와 동서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때만큼은 제가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제가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병원에서도 안정을 취하라고 했고요.
제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매주 시댁에 오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네가 그런 말 할 줄 알았다. 너는 내가 네 사정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안 그래도 좀 쉬라고 하려고 했어. 앞으로는 한 주 걸러서 와라. 아니요, 어머니. 저 당분간은 주말에는 친정 가서 쉬었으면 해요. 안 그러면 제 체력이 못 버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성준이 밥은 어떻게 하고? 주말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이 챙겨도 괜찮아요. 어머니, 웬만한 건 제가 다 해놓고 갈 거고요. 참 너도 별스럽다. 나 망가진 애 가진 것도 아니고 둘째는 아무 소리 없는데 왜 너만 유난인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동서는 지난주부터 아예 친정에 가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서방님이 얘기 안 하셨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저는 두 눈 딱 감고 제 주말 휴식을 챙기기로 했어요. 남편은 친정에 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지 어떻게든 오지 않으려고만 했죠. 당신 집에 올 때 내가 꼭 데리러 가야 되는 건 아니지? 택시 불러서 타고 와. 그게 더 편하잖아. 당신은 그렇게 우리 집에 오기 싫으면서 나 시댁 가는 건 아무렇지 않나 봐. 당신은 우리 집 가는 거 불편했어? 말을 하지 그럼. 나는 말을 안 하니까 몰랐지. 라며 변명하기 바빴어요. 그러면서 시간은 흘렀고 산딸이 돼서 회사에 출산휴가를 냈어요. 동서도 일을 다 접고 집에서 누워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예정일은 제가 동서보다 한 달 정도 빨랐어요. 진통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전화로 전에 의사가 제왕절개 어쩌고 했다며. 제왕절개는 절대 안 된다. 알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제 골반 구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로 계속 안 된다고 고집하셨어요. 동의해줄 남편은 연락을 해도 닿지 않았고요. 혼자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먼저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와보지도 않고 자꾸 전화만 하셨어요. 너 절대 제왕절개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애 몸에 칼자국 남기도 하고 지능도 떨어진대. 그래도 제왕절개 할 거 아니지? 라고 하셨고 친정엄마는 병원에서 제왕절개 하라고 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싸둔 정말 순진하시네요. 그거 다 병원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의사 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부인은 언제쯤 오시나요? 왜 계속 전화만 하시고 와보지 않으시는 건데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얼머부리며 전화를 끊고 안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17시간 진통을 하다가 안 돼서 의사가 친정 엄마와 늦게 온 남편한테 화를 내며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받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프기도 다 아프고 수술까지 하게 된 거죠. 남편은 겨우 눈을 뜬 저에게 그냥 장모님한테 사인하라고 하고 수술 받지. 뭐하러 날 기다렸어. 나 진짜 중요한 외부 인사가 와서 자리를 못 비웠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더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남편은 그런 제 눈치만 봤어요. 그렇게 제가 아이를 낳고 한 달이 좀 못 됐을 때 동서가 아이를 낳으러 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만 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네 동서 아들 낳았다. 네가 미역국 좀 끓여서 가져와라. 어머니, 그건 동서 친정에서 하겠죠. 저 아직 저먹을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도 성의를 보인다는 걸 사돈댁에서 알면 좋잖아. 그걸 제가 왜 하는데요? 어머니는 그래서 저 지호 낳을 때 미역국 끓여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는 성의 안 보이셔도 되나 봐요. 얘가 어따 대고 성질이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것이지. 아주 아들 낳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네 동서도 아들 낳았어. 너만 낳은 거 아니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서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재수 씨도 제왕절개했는데 깨어나서 그렇게 힘들어한다네. 몸이 약한 사람이라 다들 걱정이 많아. 그 제왕절개 어머니가 해도 된다고 하셨어? 뭐 별말 없었나 보던데 성수가 제왕절개 할 거라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대. 저는 온갖 서름이 밀려와서 눈물이 터져서 당신도 그렇고 어머니도 정말 너무하네. 나는 의사가 제왕절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고 당신도 내가 아이 낳고 몸이 어떤지 묻지도 않더니 아주 동서한테는 걱정까지 하고 제왕절개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별할 수가 있어. 우리 집이 동서네보다 못한 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일이야? 라고 쏟아내니 남편은 놀라서 아니, 당신은 평소에도 몸이 건강했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했던 거지. 당신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이면 내가 건강해도 아이 낳고 괜찮은지 물어봐야 맞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가 연구소에서 바빴다는 핑계만 대고 왜 엄마 사인 받고 수술 안 받았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게 기분 나빴으면 그때 얘기를 하지. 지금까지 꽁하고 있었어? 당신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희는 그날 크게 싸웠고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시댁에 갔을 때 동서는 현관에서부터 부축해서 거실 소파에 앉히고 저는 부엌에서 음식하고 시중 들라길래 조용히 아이를 안고 나와서 집에 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죠. 제가 이혼 서류를 보내자 시어머니는 제가 먼저 나갔다며 절대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저도 치사하고 더럽다는 생각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속상해하시며 네가 아무 말 없다고 잘 살겠거니 하고 내가 너무 무심했다. 그런 말 마 엄마. 엄마는 나한테 할 만큼 했어. 저는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더 번듯한 직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회사에서 출산하고 이혼한 여성들을 곱지 않게 봐서 제가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악착같이 변리사 공부를 했습니다. 엄마의 도움도 컸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몇 년 정도 중형 변리사 사무소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대형 변리사 사무소로 옮겨가게 됐어요. 제가 디자인 전문을 맡았었는데 대형 사무소 쪽에서 그런 사람을 원한다며 저를 스카우트한 거였죠. 그 사이 아이는 커서 초등학생이 됐어요. 그 무렵 같은 변리사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그 사람과 재혼도 하게 됐어요. 다시는 결혼 안 한다며 이를 갈았었는데 그 사람도 이혼을 해서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했었거든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말도 잘 통했고요. 아들도 남편을 잘 따랐어요. 남편은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아들을 굉장히 예뻐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 남편이었어요. 당신 변리사 됐다며? 우리 연구소 특허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당신이 좀 봐줬으면 해.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낫잖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보다 못한 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할 생각을 다 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는 저희 사무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어제 반말한 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일이니까 봐줬으면 하는데 당신도 실적 쌓는 거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연구소 쪽 문제면 기술 특허인 것 같은데 저는 디자인 전문이라서요. 그리고 그쪽 아니어도 제 실적은 아무 문제 없어요. 라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점심 먹으러 가자.
아직 일하고 있어? 라고 하자 전 남편은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네? 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듣고 있던 남편은 아, 그쪽이 우리 와이프 전 남편인가 보네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가 어때서요? 저랑 결혼 못할 사람입니까? 라고 하자 그 사람은 당황해서 얼머부리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집 근처에 시어머니가 와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얘, 너 신수가 훤해졌구나. 이제야 네 팔자가 펴나보다. 라며 친한 척을 하더군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지만 바쁘니까 비켜주세요. 라고 하자 전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얘, 그러지 말고 우리 성준이 좀 살려줘. 니네 회사가 이쪽에서 제일 크다며. 그럼 너 아니어도 특허 문제 잘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성준이가 남의 기술 베꼈다고 누명 쓰게 생겼어. 그러면 정식으로 상담 요청하세요. 이렇게 무작정 집까지 찾아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네가 아는 사람이라 찾아온 건데 예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매몰차게 구는 건 아니지 않니? 성준이가 네가 변했다고 하더니 좀 잘 나간다고 안면 몰수하는구나. 지금 말 다 했어요? 예정이요? 변했다고요? 그럼요. 변했죠. 제가 언제까지 댁 부엌에서 일이나 하던 사람으로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살았어요. 집에서 배운 게 없다느니 유세를 떤다느니 별말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날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이봐요 할머니,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 아들이 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댁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요. 당신 잘난 둘째 며느리 있잖아요. 그 사돈댁에다 부탁해 보던지요. 라는데 엄마가 아들 손을 잡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금방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나오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안색이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안사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우리 지호도 정말 많이 컸네. 할머니야. 하는데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확 밀치며 감히 어디다 손을 대요? 당신이 우리 지호 태어났을 때부터 병원을 한번 와보기랬어. 애를 안아줘보기랬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할머니? 웃기지 마. 양육비 한번 줘본 적 없으면서 할미 행세는 하고 싶어? 저리 가요 얼른. 우리 딸도 괴롭히지 말고. 안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어요. 경찰 부를 거야.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은 동서가 용기 디자인을 한 다른 화장품 회사 물건을 보고 그 회사가 출시도 하기 전에 자기가 갖다가 그대로 베끼고서 특허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게 알려져서 동서도 그쪽 회사에 배상금을 물고 일도 끊겼고 남편은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 문제는 변호사가 할 일이라서 제가 할 수도 없는 거였지만 그런 일이 생기자 저를 찾아왔다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얼마나 저를 우습게 생각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했죠. 그 후로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몇 번 저를 찾아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전 시댁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고소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더는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돈 준다고 해도 받을 생각 없었어요. 그런 돈으로 우리 아들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 저는 지금 남편과의 사이에서 늦둥이 딸을 두게 됐고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0년 차 주부예요. 얼마 전 머리를 빗다가 정수리 부분에 잔뜩 난 흰머리를 발견했지 뭐예요. 아직 40도 안 된 나이에 흰머리라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했더니 사람이 갑자기 신경을 많이 쓰면 유전과 상관없이 이른 나이에도 흰머리가 생긴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갔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내 인생에 다시 없을 행운과 불행이 동시에 찾아왔기 때문이죠. 인생이란 게 참. 저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예요.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철마다 이사를 다닐 정도로 가난했죠. 집안에 화장실도 없어서 동네 사람들과 공용 화장실을 함께 쓸 정도로요. 그래도 어릴 때는 우리 집이 어느 정도로 가난한지 잘 몰랐어요. 주변에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동네 친구들도 다들 저희 집과 비슷한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입학해보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같은 반 친구 집에 생일 초대를 받아 갔는데 친구네 집을 보고는 놀랐거든요. 피아노에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에 화장실이 2개나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하나도 없는 화장실이요. 그중 한 곳에는 커다란 욕조도 있었어요. 친구는 밤마다 동생이랑 욕조에서 물놀이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커다란 욕조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매일 밤 욕조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니 우리 집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를요. 하지만 부모님께는 이런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리긴 했어도 부모님을 슬프게 할 거란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화장실이 딸린 집에서 살게 된 건 초등학교 2학년 가을부터였어요. 남들한테는 평범한 화장실이겠지만 저는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이사한 날 몇 번이나 화장실 문을 열어봤더랬죠. 그 후로도 몇 번의 이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집을 좀 넓혀갈까 할 때마다 동생이 태어나는 바람에 저희 집 사정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죠. 철마다 이사하는 메뚜기 생활은 제가 고등학교에 갈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 덕분에 제가 고3이 되던 해 드디어 저희 가족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죠. 비록 언덕배기에 위치한 코딱지만한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벽에 못을 박을 때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 전화에 잠을 설치며 한숨 쉬는 부모님을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죠. 집을 살 때 받은 은행 융자 원금과 이자가 또다시 부모님을 옥죄었거든요. 비록 내 집 장만의 꿈은 이루었지만 우리 집 생활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결국 아빠는 퇴근 후에 대리운전까지 해야 했고 팥줄 일을 하던 엄마는 쉬는 날도 없이 일했지만 그래도 늘 가계부는 적자였죠. 그래서 저는 대입은 꿈도 못 꾼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을 해야 했어요. 밑으로 어린 동생이 2이나 있어서 장녀인 제가 부모님 짐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덕에 조그마한 광고업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직원이라고는 저를 포함해 총 4명뿐인 영세한 업체였지만 제 능력으로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저를 받아준 유일한 회사이기도 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주로 지역 광고나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제작했어요. 동네 마트 할인 광고나 오픈한 치킨집 전단지 같은 것들이었죠. 회사 규모는 작았지만 신기하게도 일이 끊이지 않고 들어와서 월급도 따박따박 잘 나왔어요. 덕분에 자주 야근을 하긴 했지만요. 제가 맡은 업무는 메인 디자이너를 보조하는 일이었어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전 업무는 너무 달라서 처음엔 욕도 많이 먹고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래도 그렇게나마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단기간에 실력이 꽤 늘었어요. 그렇게 일을 배워가던 어느 날 메인 디자이너가 사표를 냈지 뭐예요. 업무에 비해 연봉이 낮다는 게 사표를 낸 이유였죠. 선배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 조용히 저를 불러 그러더군요. 너도 어직 안 하면 다른 회사 알아봐. 여기 있어봤자 악덕 사장한테 피만 쪽쪽 빨릴 테니까.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식 디자이너도 아니고 고작 보조인데 어딜 갈 수 있겠어요. 경험이 쌓일 때까지는 어떻게든 붙어 있는 게 상책이었죠. 그런데 메인 디자이너가 나간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사장님은 디자이너를 구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는 선배가 하던 일까지 도맡아 해야 했어요. 솔직히 한창 일을 배워야 할 시기에 직속사수가 없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도 했었죠. 하지만 당장 취직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얼마 안 되는 제 월급이 제 가족의 생계와 내 미래를 쥐고 있다는 생각에 선뜻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런 제 처지를 잘 아는 사장님은 제게 청소부터 고객 상담 등 잡다한 일까지 모조리 시켰어요. 말로는 멀티플레이어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적은 월급으로 오지게 부려먹을 심산이었던 거죠. 박지성이 어떻게 EPL 최고팀 중에 하나인 맨유에서 살아남았는지 알아? 멀티플레이어라 가능했던 거야. 쓸 데가 많거든. 할 줄 아는 게 많다는 건 한 가지를 정말 잘하는 것만큼이나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야. 왜냐? 먹고 살 길이 많거든. 그러니까 정현 씨도 내가 박지성이다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해주길 바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났어요. 얼어 죽을 박지성 타령. 박지성이 내 월급만큼 받았으면 그렇게 죽어라 팀을 위해 뛰었겠냐?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하루빨리 실력을 쌓아 이 회사를 탈출하는 것만이 방법이라 생각하며 저는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선배 어깨 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만든 분식집 전단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클라이언트가 클레임을 걸어온 거예요. 아침부터 젊은 분식집 사장이 앞치마를 두른 채 사무실로 쳐들어왔더라고요.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야? 그 소리를 듣고 사장님이 달려나왔죠.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잔뜩 얼어 있었어요. 사장님은 분식집 사장을 달래며 거짓말을 해댔어요. 전에 있던 디자이너가 퇴사 전에 실수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다시 만들어 드릴 테니 노여움 푸시고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최고의 퀄리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다시 제작해주겠다는 사장님 말에 분식집 사장은 순순히 돌아갔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제게 버럭 화를 냈어요. 정현씨, 일 이따위로 할래? 아니, 이미지 넣고 적당한 폰트로 메뉴 때려박는 게 뭐가 어려워? 이러고도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어?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깔끔하게 다시 뽑아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제 실력으로는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그날 밤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작업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이 이상은 무리였죠. 그래서 생각 끝에 분식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전단지 사실 제가 만든 거예요. 제 실력으로는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환불 받으시고 다른 업체에 맡겨주세요. 그러자 분식집 사장은 떡볶이 한 접시를 퍼서 제게 내밀며 그러더군요. 일단 이거부터 먹어봐요. 먹어보고 이 맛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당황하긴 했지만 저는 접시를 받아들고 떡볶이를 집어 먹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엄청 맛있지 뭐예요. 떡볶이에서 홍시 맛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 순간 대장금 대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길로 사무실로 돌아가 대장금 대사를 패러디한 문구를 떡볶이 이미지 옆에 붙여넣었죠. 컨셉이 잡히니 이후로는 술술 풀렸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전단지 시안을 완성했고 그걸 프린트해서 다시 분식집을 찾아갔어요. 분식집 사장은 새로운 시안을 보고는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이제 보조 딱지 떼도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 집 전단지는 쭉 그쪽이 맡아주세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 말에 하늘을 날 것처럼 신이 났어요. 내가 정말 디자이너가 된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학원을 등록해 제게 부족한 스킬을 배우고 연습했어요. 퇴근 후에 학원까지 다니니 몸은 지치고 고단했지만 실력은 나날이 늘어갔고 조금씩 작업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자친구도 생겼죠. 바로 그 분식집 사장이요. 하루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분식집 사장이 떡볶이랑 순대를 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 보고 제가 야근하는 걸 알았다나요? 어떻게 전 줄 알았어요? 창문을 닫아놔서 밖에선 안 보일 텐데? 그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그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알죠. 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기는 했어요. 아무튼 이후로도 제가 야근을 할 때마다 분식집 사장은 야식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왔고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다 보니 자연스레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분식집 사장은 제가 처음 이 회사에 출근하던 날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분식집이 바로 우리 사무실 맞은편에 있어서 제가 아침 청소를 하는 모습부터 야근하는 모습까지 다 지켜봤던 거죠. 우리 회사에 전단지를 맡긴 것도 저랑 안면을 트기 위해서였고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 우리는 그 후로 6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이나 시댁이나 사는 형편이 비슷해서 딱히 반대는 없었어요. 결혼식이며 신혼집까지 모두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남편도 저도 둘 다 집의 첫째라서 살림미천 노릇을 하며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서로 통하는 점도 많고 서로를 이해하는 면도 많아서 오랜 연애 기간 동안에도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의지하며 지낼 수 있었죠. 그건 결혼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겪어서 그런지 남편도 저도 집에 대한 애착이 남들보다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청약통장부터 만들었죠. 비빌 언덕이 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엔 청약통장만한 게 없으니까요. 적어도 부모님들처럼 집 없는 서름을 겪지 않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매번 탈락을 하고 보니
언제부턴가는 청약 당첨이 로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쉽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당첨은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얘기 같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어요. 그 사이 아이가 셋이나 태어났고요.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점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셋째는 재물을 달고 태어나는 애라고요. 빈말이라도 내 아이가 돈복이 있다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셋째를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바로 청약 당첨이었죠. 그날도 별 기대 없이 당첨 결과를 확인하러 청약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글쎄 남편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떡하니 적혀 있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여보, 우리 아파트 당첨됐대. 우리 막내가 재물을 달고 태어난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 남편도 저도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시점에 신축 아파트에 당첨됐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지난 1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갔고 집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했던 일들이 떠올라 감정이 복받쳐 올랐죠. 아이들은 청약 당첨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덩달아 신나하더라고요. 집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 한번 타겠다고 들어가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혼나고 쫓겨난 경험이 있던 큰애는 이제 우리도 놀이터 있는 집에서 사는 거냐며 신나서 방방 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메어왔어요. 이젠 그네도 실컷 하고 정글짐에서 숨바꼭질도 할 수 있어. 그뿐인 줄 알아? 아파트 단지 안에 키즈 카페도 있을걸? 거기서 하루 종일 놀 수도 있어. 아이들만큼이나 신이 난 저는 한껏 들떠서 떠들어댔어요. 벌써부터 애들 비행기 태우지 마. 다 지으려면 아직 2년은 더 있어야 돼. 벌써부터 기운 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도 좋은지 벌써부터 인테리어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불어닥칠 불행은 생각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렇게 20년 같은 2년이 지나고 드디어 입주가 3개월 남짓 남은 무렵이었어요. 시동생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쁜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웬일로 애들 먹일 과자도 하나름 사오셨지 뭐예요? 네? 저희 아파트를 도련님 신혼집으로 주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둘째가 학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새아기한테 많이 밀리잖니. 안 그래도 그쪽에선 이 결혼 탐탁지 않아 하는데 신혼집이라도 제대로 마련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지. 아니 그런 거면 도련님이 벌어서 하던지 정 안 되면 어머님이 해주셔야죠. 왜 우리 집을 주라고 그러세요? 저희요 10년 넘게 남의 집 살이 하다가 겨우 마련한 집이라고요. 애들도 점점 커가는데 언제까지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요. 안 돼요. 전 우리 집 양보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포기하세요. 내가 그냥 달라고 그러니? 나 죽으면 내 집 너희가 가지면 되잖아.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너야 친정이 볼품 없으니까 우리 형편 알고도 시집왔지만 새아기는 다르잖니. CM이 면 한번 세워준다 셈치고 네가 한번 양보해다오. 나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럼 있는 집 며느리는 궁한 살림 살면 안 되고 없는 집 며느리는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요. 평생 애들한테 껌 한 통 안 사두던 노인네가 웬일로 과자 봉지까지 사들고 왔나 했더니 이런 꿍꿍이가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앉혀놓고 이번만큼은 절대로 어머님 뜻에 따를 수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남편도 어머님 행동에 화가 났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동생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며칠 전 어머님을 통해 얘기를 들은 터라 곱게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놈의 시동생이 눈치를 어디다 팔아먹고 왔는지 저를 어르고 달래도 시원찮을 판에 속을 뒤집지 뭐예요. 형수님도 알다시피 그 사람이 워낙 있는 집에서 살아와서 구질구질하게는 못 살아요. 형수님이야 워낙 없는 집에서 자랐으니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애들 뛰어놀고 살기에는 이런 집이 딱입니다. 아파트 가봐요. 층간소음으로 허구한 날 아래층 사람들이랑 싸워야 할걸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양보 좀 하세요. 이럴 땐 손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양보하는 거라고요. 아니 누가 그딴 소리래요? 손윗사람이 양보해야 된다고? 도련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면 직접 벌어서 사세요. 세상에 날강도도 아니고 그게 얼마짜리 아파트인데 꽁으로 먹을 생각을 해요.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집 문제는 더 이상 꺼내지 마세요. 누가 공짜로 달랍니까? 엄마 집 가지면 되잖아요. 이래서 없이 산 사람은 티가 난다는 거야. 우리 유나는 형수님처럼 돈돈거리면서 악다구니 쓰지 않아요. 좀 없는 티 좀 내지 마세요. 먹긴 놈이 성낸다고 시동생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가버렸어요. 아우 정말 열이 뻗쳐서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누구 하나 걸리면 그대로 반 죽여놓을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열폭을 하는 동안 남편은 남편대로 예비 동서랑 말씨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게 아주버님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영업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모양이더라고요. 남 같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지만 그놈의 가족이 뭐라고 이러고 입씨름을 했지 뭐예요. 하도 화가 나서 수다나 떨 요량으로 간만에 여동생을 불러 명동 나들이를 간 날이었어요. 선뜻 사지는 못하고 아이 쇼핑만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동생이었죠.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엄청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굽실거리더군요. 호칭을 들어보니 예비 장모랑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네, 장모님, 걱정 마세요. 10월에 입주니까 결혼식 전에 인테리어 공사 싹 끝내 놓을 거예요. 아우, 당연히 안방은 장모님이 쓰셔야죠. 방이 3개나 되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제가 아들 같은 사유로 평생 장모님 모시고 살 테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아파트 인테리어도 장모님 취향에 맞게 싹 고쳐놓을게요. 네네, 들어가세요 장모님. 아, 미친. 혼자 사는 지네 엄마는 내팽겨 쳐놓고 남의 아파트 뺏어서 지 장모 모시고 살 생각이더라고요. 이걸 알고도 시어머니는 우리 아파트를 작은 아들 주라고 그 난리를 피운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디데이를 시아버님 제삿날로 잡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삿날이 되었죠. 시동생은 물론 예비동서도 일찌감치 와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구워 삶으려고 예비동서는 입안에 혀처럼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시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죠. 평소엔 지네 아빠 제사건 뭐건 놀러다니기 바쁘던 시동생도 평소와 달리 밤도 깎고 음식도 나르며 안 하던 짓을 했어요. 그 꼴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토가 쏠릴 정도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비 며느리한테 궁색한 살림 안 들키려고 평소 애지중지하던 그릇들을 잔뜩 꺼내놨지 뭐예요. 제가 연애 시절 놀러왔을 땐 이빨 빠진 접시도 그냥 내던 양반이 말이죠. 이렇게 대놓고 사람 차별을 하다니 정말 속상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생각해봤는데요. 저희 아파트 말이에요. 도련님네한테 양보할까봐요. 그래? 아유, 큰애야, 네가 생각 잘했다.
역시 큰며느리라 다르긴 다르구나. 형수님, 진짜 그러실 일이지. 저 솔직히 이번 일로 형수님한테 많이 서운했어요. 아파트 양보한다는 말에 모자가 아주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상황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기만 했죠. 근데요, 어머님, 조건이 있어요. 약속대로 어머님 집 저희 주세요.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말고 지금요. 형수님,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요? 어디서 살긴요. 도련님네랑 같이 아파트 생활 하셔야죠. 연세 드신 노인들은 이런 주택보다 아파트 사시는 게 더 편하세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럼 그럴까? 제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확 피셨죠. 반대로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똥 씹은 표정이 됐고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첫째도 아닌데 왜 엄마를 모시고 살아요? 형수님, 지금 저 매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엄마를 모시고 살라고 그래요? 아니, 도련님, 장모는 되고 자기 부모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파트 뺏어서 장모님 모시고 살 계획이잖아요. 인테리어도 장모 취향대로 한다면서요. 제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제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누가 그래요? 내가 장모님 모시고 산다고. 형수님, 아파트 내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모함하지 말고. 아, 그래요? 증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원한이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지난번 명동에서 녹음해둔 시동생 통화 파일을 틀었어요. 그 내용을 들은 시어머니는 주먹을 부르르 떨더니 제사상에 놓인 수박을 시동생 머리에 던졌어요. 이 썩을 놈아, 니 애미는 내팽개치고? 뭐? 장모랑 살아? 그래, 이참에 니 장모 집에 가서 장모 아들로 평생 살아라. 아우, 저런 걸 자식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내가 미쳤지.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장모님이 같이 사는 조건으로 결혼 승낙 해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거야. 난 엄마밖에 없어. 자기 뭐해? 아니라고 말씀드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럼 우리 엄마 안 모시겠다는 거야? 나 그런 거면 이 결혼 못해. 어떻게 엄마만 혼자 두고 시집을 가? 싫어. 그럴 거면 나 이 결혼 안 해. 어머님,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엄마 지금까지 아빠 사랑받고 귀하게 사신 분이라 혼자 못 사세요. 어머님은 혼자서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해하세요. 예비동서의 말에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발악하셨어요. 야, 이것이 네 애미는 여자고 난 여자도 아니냐? 누군 귀하고 누군 천해? 어디서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야?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실 처지가 아니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저랑 동서를 그렇게 차별하셨잖아요. 어머님이 당해보니까 어떠세요? 제 심정 이제 이해 가세요? 그러게, 애초에 왜 남의 아파트는 탐을 내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도련님, 남이 피땀 흘려 얻은 걸 날로 먹을 생각 마시고 제발 스스로 노력해서 얻으세요. 안 그럼 이렇게 탈나는 법이에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아파트 탐냈다간 저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아셨어요? 여보, 얘들아 가자. 우리 식구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시동생 결혼은 파투가 났고 이번 일로 어머님과 동생한테 감정 상한 우리 부부는 시댁과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꿈에 그리던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욕조에서 물놀이를 하는 딸들을 보며 그 옛날 친구 집 욕조를 부러워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약간 뭉클하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집에서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길 생각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가족한테 더 좋은 날들도 많이 찾아오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